무릎에 물이 차면 무조건 빼야 하나요? 물 차면은 걱정하시죠, 환자분들이. 되게 좋은 질문이긴 하고요.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물이 찼다라고 오시는 게 아니고 무릎이 부었다고 오세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물이 차 있으면 눌러보면은 출렁출렁 하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너무 심하면은 물을 빼야 되는데 물 빼자 그러면 막 걱정하시거든요. 물 빼면은 뭐 더 찬다고 들었어요. 막 이런 걱정을 하세요. 근데 물이 찼다고 해서 무조건 빼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거를 물을 뺄지 말지 결정하는 거는 원인을 먼저 알아야 돼요. 왜 물이 찼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많이 물이 찼는지를 알면 이거는 어느 정도 물이 있지만 굳이 뺄 필요는 없다. 아니면 물이 조금이라도 조금밖에 안 찼지만 이건 원인이 이거 빨리 물을 빼줘야 앞으로 더 병이 진행하는 걸 막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선은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물이 찼다고 해서 다 빼는 건 아닙니다. 대부분 우리가 물을 빼지 않고 그냥 관찰할 수 있는 경우는요, 그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고, 그리고 무릎을 어느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붓기가 크지 않고, 제일 중요한 거는 열감이 없어야 돼요. 뜨끈뜨끈하고 빨갛게 올라오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경우가 없다면 반드시 빼야 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런데 이제 물을 빼야 되는 경우가 있겠죠. 좀 위험한 신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어떤 신호가 있냐면, 이게 너무 많이 부어서 무릎이 빵빵해지는 거예요. 이제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면, 이렇게 육안으로 볼 때도 한쪽이 확 커져 보일 정도로 많이 부어있는 경우, 이거는 이제 무릎이 빵빵해져서 움직이기가 좀 어려운 상태니까 이런 경우에는 빼야 되겠죠. 그리고 걷기가 힘들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색깔이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릎 피부 주변이 빨갛게 올라오고 만지면 뜨끈뜨끈하고, 이거는 빨리 물을 빼서 그 물 안에 성분이 현재 어떤지, 염증이 있는 건지, 세균 감염이 된 건지, 이런 걸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물을 빼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밤에 아픈 경우가 있어요. 낮에는 그런 대로 괜찮은데 밤에 야간통, 자려고 누우면 막 무릎 주변이 욱신욱신 아픈 경우에는 반드시 물을 빼서 안쪽의 성분을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릎에 물이 차거나 통증이 있을 때는 무조건 쉬는 게 맞나요? 아니면 오히려 도움이 되는 운동이 있을까요? 무릎에 물이 찼을 때 이거를 뭐 무조건 쉬어야 되냐, 아니면 도움되는 운동이 있느냐, 둘 다 틀릴 수가 있어요. 무조건 쉬는 것도 틀릴 수 있고, 무조건 움직이는 것도 틀릴 수 있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게 현재 염증 단계냐 회복 단계냐를 구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쉬면은 무조건 쉬는 경우, 우리가 쉬어야 되는 경우, 이거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움직이면 더 망가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지금 막 관절 안쪽이 염증이 확 올라오면서 불이 난 상태, 이때는 쉬어야 돼요. 예를 들어 무릎이 뜨겁고 붉고 가만히 있어도 아프고 밤에 아픈 거 아까 얘기했죠. 그 다음에 걷기 힘든 거, 그리고 이 붓기가 점점 심해지고, 이때는 쉬어야 돼요. 왜 쉬어야 되냐면 이때 움직이면 속에 있는 염증이 더 심해집니다. 움직이면서 관절 내 압력이 올라가고, 올라간 압력에 의해서 연골이나 인대가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럴 때는 쉬어줘야 되고요. 반대로 무릎이 좀 붓고 아픈데 이때는 좀 움직이는 게 낫다, 이거는 뭐냐면 내 몸이 염증 단계에서 그 다음 단계인 회복 단계로 들어갔다는 뜻이거든요. 회복 단계는 지금 막 급하게 올라오는 불은 꺼졌지만 아직은 무릎이 약한 상태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움직여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움직여야만 속에 있는 이 윤활액들이 순환을 해요. 우리 몸에는 여러 군데에 물이 있죠. 뇌에는 뇌척수액이라는 게 있고, 관절에는 관절액이라는 윤활액이 있어요. 이런 물들이 흐르면서 순환이 돼야 부드럽게 우리 몸이 건강해지는 건데, 그게 안 되고 한쪽에 가만히 고여 있으면 이게 관절을 뻣뻣하게 하고 더 악화시키는 요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증이 움직일 때는 살짝 있는데 또 어느 정도 움직이다 보면 더 부드러워진다. 그리고 지금 급하게 막 이 주변이 뜨겁고 올라오는 거는 좀 굳었다. 그리고 오히려 가만히 의자에 앉아 있다가 딱 일어설 때, 그때 관절이 굳고 강직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러고 나서 두세 걸음 걷기 시작하면 좀 풀려요. 이럴 때는 움직이면서 속에 있는 관절액을 순환을 시켜줘야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무릎 통증을 방치하면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거는 관절염이죠. 처음에는 그냥 윤활액 안쪽의 염증, 윤활낭염이라고 하죠. 그런 염증이 있을 때는 나중에 후유증이 별로 없어요. 치료하고 나서도. 그런데 이게 관절염으로 발전을 하면서 관절에 변형이 온다. 예를 들어 연골이 파이고 찢어지고 이 조각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 무게를 지탱하는 뼈들이 변형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럼 퇴행성 관절염이 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렇게 퇴행성 관절염이 되면 아무리 치료를 해도 100%가 안 돼요. 후유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무릎이 O자 형태로 변형이 되고, 그리고 너무 심하면 결국에는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인공관절까지는 안 가더라도 관절 일부를 잘라내는 절골술을 해야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무릎이 아프고 통증이 있을 때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 반드시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집에서 따라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운동이 있을까요?
그럼 무릎이 아플 때 병원에 가기 전에 내가 집에서 한번 해볼 수 있는 운동이 있을 거 아니에요. 추천되는 운동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간단해요. 뭐냐면 무릎 주변의 근육을 강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허벅지 앞쪽 운동을 할 건데 누워있는 상태에서요. 이 무릎 뒤 오금 부위에 수건을 하나 말아서 이렇게 딱 놔둬요. 그리고 이 오금으로 수건을 누른다는 느낌으로 지그시 힘을 쫙 줍니다. 누를 때 보통은 한 5초 정도 지그시 꽉 눌러요. 그러면 이 오금을 이쪽으로 쭉 밀면서 허벅지 앞의 근육이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대퇴사두근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5초 정도 간격으로 10번에서 15번 정도 무릎 앞쪽 해주고요. 그 다음에 누운 상태에서 이렇게 다리를 들어주는 운동이 있습니다. 누워서 다리를 위로 쭉 들어 올려서 마찬가지로 허벅지 앞쪽 운동을 해주면 무릎의 안정화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실내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자전거 운동이 있겠죠. 저강도로 실내 자전거를 타게 되면 우리 무릎 아플 때 제일 걱정되는 게 오히려 운동 때문에 무릎이 더 충격을 받아서 나쁜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잖아요. 그래서 무릎 안 좋은 분들은 물속에서 수영장에서 운동을 해라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집안에서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는 이런 실내 자전거 운동이 추천이 되고 있습니다. 운동할 때 느껴지는 뻐근함이나 뚝뚝 소리는 괜찮은 걸까요? 소리 나는 거 있잖아요. 통증은 없는데 움직일 때 무릎뼈 위쪽이나 옆쪽에서 툭툭 하고 걸리는 소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대부분은 정상 반응이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이게 왜 이런 느낌이 나냐면 무릎뼈는 이 도르래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관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때 서로 관절이 부딪히지 않도록 주변에 힘줄들이 딱 붙잡고 있어요. 그리고 위에 있는 무릎뼈가 미끄러지면서 이제 글라이딩을 하는 거고요. 그런데 움직일 때는 이 뼈랑 뼈를 잡고 있는 힘줄들이 서로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찰될 때 나오는 소리예요. 그래서 뼈가 있으면 힘줄이 주변을 탕탕탕 튕기면서 나오는 소리인데 이게 만약에 별로 통증은 없다, 소리만 난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정상 반응이다 생각하고 큰 걱정을 안 해도 돼요. 그런데 만약에 소리가 날 때 처음에는 아프지가 않았는데 한 10번, 20번 그 동작을 반복을 했더니 다음날 아파요. 그 부분이 아파요. 이거는 힘줄이 너무 강하게 자극이 돼서 힘줄염이 생긴 겁니다. 힘줄에 염증 생긴 거니까 그거는 뭐 동작이 잘못됐던지 그 운동을 한 동작이 잘못됐던지 아니면 주변의 근육이 약해서 근육이 이 관절을 잡아줘야 되는데 잡아주지를 못하니까 그렇게 소리가 나고 염증이 났다고 생각해서 그때는 좀 주의를 해서 소리 나지 않는 방향으로 운동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괜찮은 거는 그냥 묵직한 느낌 정도 있는 거 이런 것도 사실은 오랫동안 우리가 움직이지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관절 안에 있는 관절액이 순환이 되다가 잠깐 멈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뻑뻑한 느낌이 드는 건데요. 이것도 몇 걸음 걸으면 풀린다 그러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주변의 근육 운동만 좀 열심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아예 뭐 우리 뼈 소리 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할 때 이런 소리 나는 것처럼 뚝뚝하는 이런 소리는 이거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예요. 관절액 안쪽에는 질소가 들어있어요. 모든 관절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목도 이렇게 하다가 우두둑 소리 나잖아요. 손가락도 우두둑 소리가 나고 그게 사실은 뼈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고 관절액 안에 있는 기포가 터지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 소리 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일부러 소리 내려고 막 계속 하다 보면 관절을 삐끗해서 주변의 근육을 다치거나 인대를 다칠 수 있겠죠. 일부러 소리 낼 필요는 없고 움직일 때 자연스럽게 나는 소리는 질소가 터지는 소리다. 괜찮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반대로 운동을 멈춰야 하는 신호나 나쁜 통증은 무엇인가요? 근데 이제 이거는 좀 위험하다. 운동을 멈춰야 된다. 그런 신호가 찌릿거리는 전기 오는 통증. 이거 신경이 자극됐다는 뜻이거든요. 전기가 오게 되면 이게 무릎 주변에도 이제 신경들이 쭉 지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근육이 됐든 인대가 됐든 뼈가 됐든 그 신경이 지나가는 그 터널, 그 공간을 뭔가가 압박을 하게 되면 그때는 막 갑자기 전기 오듯이 힘이 쭉 빠지면서 넘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허리 쪽에 신경이 문제가 생겼다. 뭐 허리에서 무릎으로 내려오는 게 갑자기 힘이 빠지면서 넘어지거나 아니면 무릎 주변에 신경이 딱 걸리면서 막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면 쥐가 심하게 나는 경우도 있고요. 이럴 때는 운동을 계속하게 되면 그 신경 압박이 지속이 되면서 잘못하다간 신경 손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사인이에요. 그래서 전기 오는 것처럼 찌릿거리면 그때는 멈춰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칼로 팍 찌르는 그런 송곳으로 찌르는 그런 통증. 이거는 아주 샤프한 통증이 쫙 오기 때문에 내가 어디가 아픈지를 짚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무릎 아프면 무릎은 아픈데
어디가 아픈지 잘 못 짚고 그냥 이 근처가 아파요 이렇게 설명하시는 경우가 많지만 이 송곳으로 찌르는 이 통증은요 굉장히 샤프하고 특정 각도 내가 움직이는 그 각도에서 딱 유발이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운동 요 각도 할 때 아파요. 근데 이게 되게 안 좋은 사인인 이유가요, 연골이라든가 반월상 연골 그리고 인대가 찢어졌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이런 송곳으로 찌르는 이런 통증입니다. 특히나 언제 그러냐면 계단 내려갈 때 그리고 쪼그려 앉을 때 무릎 각도가 확 꺾이면서 그때 찢어진 조각이 튀어나와서 신경을 누르거나 이래서 통증이 확 심해져요. 그래서 송곳으로 찌르는 통증이 있다? 요거는 위험합니다. 일단 운동을 멈춰야 돼요. 그 다음에 락이 걸린다고 하죠. 딱 잠기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무릎이 잘 움직이다가 딱 걸려서 이게 안 움직일 때가 있어요. 이거 찢어진 연골 조각이 관절 사이에 딱 꼈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락이 걸렸다는 거는 거기서 더 움직였다가는 찢어진 조각이 안쪽으로 팍 파고들면서 굉장히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통증도 심하게 나타나요, 이런 경우에. 그래서 무릎이 잠기는 거, 이것도 바로 운동 멈춰야 되고요. 그 다음엔 점점 심해지는 통증이겠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좀 움직였더니 이제 안 아파요.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조금 아픈데 하다가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운동을 하면 할수록 점점 좀 심해진다. 이거는 운동하는 것 자체가 독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때는 멈춰야 됩니다. 통증보다는 뭔가 꽉 눌리는 느낌이 드는 증상은 어떤 증상인가요? 발목이 이제 눌리는 느낌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흔한 거는 힘줄에 염증 생기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왜냐면 발목이라는 게 우리 몸을 거의 다 지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많은 체중이 걸리는 그런 관절인데 지지하는 구조가 그렇게 튼튼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힘줄에 염증이 잘 생기는 경우가 많고, 발목의 어느 쪽이 잠기는 느낌이나 묵직한 느낌이 드느냐에서 발목 앞쪽이냐 뒤쪽이냐 바깥쪽이냐 안쪽이냐에 따라서 그쪽을 지나가는 힘줄들이 염증 생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의 체중을 지탱하면서 힘줄이 팽팽하게 당기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한번 눌러봐야 돼요. 그럴 때는 누르다 보면 어느 한 군데가 딱 통증이 있는 부위가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그때는 이게 통증이 심해서 걷기가 좀 어렵고 이러면 빨리 병원 가서 초음파 검사를 하든 해서 그 병변을 확인하고, 그럴 때 소염제를 먹는다든지 아니면 주사 간단하게 맞으면 또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고요. 그런 거 하나도 없이 전체적으로 아프다 이러면 그거는 관절에 문제 있을 수도 있어요. 보통 인대 손상은 외상 심하게 발목을 접질리거나 이럴 때 나타나는 거니까 인대 때문에 그럴 것 같지는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관절 자체의 문제, 염증, 관절염이죠.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게 일주일 이상 지속되는 발목 통증이 있으면 빨리 병원 가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운동하다가 통증이 생기면 그 순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운동하다가 통증이 생겼다.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일단 3단계로 얘기를 해보면, 운동하다가 통증이 생겼는데 그냥 그렇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냥 뻐근하거나 묵직해요. 가볍게 불편하다. 우리가 아파 죽겠는 게 10점이고 하나도 안 아픈 게 0점이면 한 3점 정도 된다. 이럴 때는 운동의 속도를 좀 낮추고 범위를 좀 줄이고 횟수도 줄이면 금방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 3점 정도의 통증까지는 그냥 조금 강도를 낮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약간 애매한 게 이러다가 조금 통증이 올라오기 시작을 해요. 그러더니 한 4에서 5점 정도다. 5점 정도면 이거 일상생활이 좀 지장이 있는 정도거든요. 이때는 일단 운동을 멈춥니다. 그러니까 강도를 줄이는 게 아니라 일단 멈춤. 1분 정도, 1분에서 5분 정도 좀 멈춰봐요. 그리고 나서 다시 그 동작을 해봤을 때 이거는 여전히 4점에서 5점이다. 이러면 일단 중단을 해야 되고요. 한 5분 정도 쉬었더니 괜찮아요. 그러면은 강도를 좀 낮춘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날카로운 통증, 송곳으로 찌른다든지 전기가 확 오는 것처럼 날카로운 통증이 생긴다면 이거는 통증 점수로 한 6, 7점 이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멈춰야죠. 내 몸에서 멈춰라 라고 신호가 오는 거기 때문에 날카로운 통증, 전기 오는 통증은 그날 운동을 멈추셔야 됩니다. 무릎 통증이 있을 때 연골 주사나 콘주란 주사를 맞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진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무릎이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엑스레이 검사도 하고 초음파 검사도 해서 관절염이 있으면 관절염, 아니면 힘줄염, 인대 손상 이런 거 이제 진단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럼 주사 치료를 받게 되는데 주사 종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해도 한 5-6가지 이상 돼요.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맞는 주사는 보통 한 3가지에서 4가지 정도 되는데요. 이런 주사를 맞는 일단 이유는요, 무릎 관절에 어떤 연골이 닳거나 아니면 관절에 염증이 생겼거나 아니면 주변에 힘줄이 부딪히면서 마찰이 생겨서 이제 통증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그럼 주사 맞는 이유가 뭐겠어요? 이렇게 연골이 다른 걸 없애고 염증을 줄이고 마찰을 줄이려고, 그래서 우리가 관절의 가동성이나 관절의 움직임을 정상적으로 해서 일상생활을 하려고
주사를 맞는 거잖아요. 제일 흔하게 맞는 게 연골 주사예요. 우리가 병원에서 연골 주사 맞겠습니다 라고 맞는 거는 히알루론산이라는 주사입니다. 성분이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맞는 연골 주사예요. 히알루론산이 뭐냐면요, 얼굴에다가도 맞죠. 왜냐하면 물광 주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히알루론산의 장점은 물을 많이 끌어올 수가 있어요. 히알루론산이 몸속에 들어가면 주변에 수분을 쫙 끌어 모읍니다. 그럼 이게 관절 안으로 들어가면 어떻겠어요? 관절 안에 수분이 많아지겠죠. 그러면 이게 마찰을 감소시켜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충격 흡수를 시키는 쿠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형외과에서 맞는 이런 연골 주사 맞으면서 아마 그 원장 선생님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아, 이거는 이제 무릎에 기름칠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시잖아요. 말 그대로 히알루론산이 주변에 수분을 쫙 끌어들여서 안쪽에 기계가 움직일 때 마찰되지 말라고 기름칠하는 것처럼 무릎에 윤활제, 그러니까 기름을 칠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런 히알루론산을 맞으면 움직일 때 마찰이 줄어드니까 통증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초기나 중기 무릎관절염이 있을 때 이때 히알루론산을 많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콘주란이라는 주사가 굉장히 핫하잖아요. 콘주란은 히알루론산하고 조금 달라요. 콘주란은 PN이라는 성분을 이용하는데요. 우리 보통은 연어에서 많이 추출을 해요. 그리고 PN이라는 물질은 분자량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얘기는 주사 자체가 굉장히 점도가 높아요. 그래서 관절 안으로 들어가면 히알루론산보다 PN이 더 매끄럽게 이 윤활제 작용을 해줘요. 그리고 또 하나의 작용이 있는데 PN은 염증을 억제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조직을 좀 회복시키는 능력도 있고요. 그러니까 히알루론산은 그냥 어떤 연골을 재생시키고 이런 목적보다는 마찰을 줄이는 목적이었다면 콘주라는 마찰을 줄이는 것 더하기 연골을 좀 재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뭐 드라마틱하게 아주 없던 연골이 갑자기 확 살아나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염증을 억제하면서 연골이 손상될 수 있도록 환경을 잘 조성을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PRP라는 주사를 많이 맞죠. PRP라는 주사는 자가혈소판 유래 회복 성분이라고 보면 되는데 우리 몸속에 내 피 속에는 원래 이런 회복 성분들이 다 들어있어요. 근데 얘네들이 스위치가 꺼져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몸속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어딘가 찢어지거나 염증이 생기면 그쪽으로 혈액들이 쫙 모여들면서 고치는 작용을 해요. 근데 만약에 만성 통증이 돼버리면 급성 통증에 그렇게 작용을 하는데 만성 통증이 되면 얘네들이 그거를 알아차리지를 못하고 그냥 몸속에는 회복 물질이 있지만 무릎으로 잘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일부러 혈액을 뽑아서요, 얘를 후처리를 해줘요. 이런 원심 분리기를 통해서 쫙 돌려주고 그 안쪽에 그 회복 물질만 탁 뽑아요. 얘를 뽑아서 스위치를 켜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거 스위치를 킨 다음에 무릎에다가 놔주면 무릎 연골 안쪽으로 얘네들이 쫙 달라붙으면서 연골을 회복시키고 재생을 좀 유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PRP 주사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어요. 무릎 쪽에. 무릎뿐만이 아니고 모든 관절, 아직 어깨 쪽은 허가사항이 더 추가될 것 같기는 한데요.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재밌는 거는 PRP가 요즘에는 피부과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얼굴 피부가 많이 상했을 때 이런 재생물질 중에는 PRP가 그래도 효과가 아주 좋으니까 얼굴에다가 맞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안과 쪽에서는 이걸로 안약을 만들어서 내 피를 뽑아서 그걸로 안약을 만들어요. 그리고 눈에다가 놓으면 안구 건조증에 또 굉장히 효과가 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경우로는 두피, 탈모 있는 분들 두피에다가 또 PRP 주사를 맞으면 또 이런 머리카락이 빠지는 거를 좀 방지하고 머리카락에 힘을 좀 모근에 힘을 좀 좋게 한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주사가 PRP라는 주사라서 무릎 아프신 분들은 그런 주사를 한번 시도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무릎 건강이 중요한 이유가 있을까요? 무릎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제일 중요시하는 게 혼자서 화장실을 갈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하고요. 혼자서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어떻게 보면 그건 당연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안 되면 급격하게 건강이 나빠지고 돌아가실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혼자서 움직일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무릎이 아프면요 이동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하체 근육이 빠르게 빠지기 시작을 해요. 하체 근육이 뇌하고도 굉장히 밀접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실험이 있어요. 생쥐의 다리를 묶어요. 실로 못 움직이게. 그러니까 허벅지 근육을 못 움직이게 묶어버리면 근육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100일 후에 뇌를
검사를 해봤더니 하체 근육이 멀쩡한 쥐보다 그렇게 일부러 못 움직이게 만든 쥐를 100일 후에 뇌를 검사해 보니까 뇌의 줄기세포가 반 이상이 없어졌어요. 그게 뭘 뜻하냐면 하체 근육이 부실한 분들이 치매가 빨리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체 근력이 약해지면 당연히 무릎도 아프고, 무릎이 아프니까 또 안 움직이면 또 근력이 약해지고, 그러면 단순히 걸음을 잘 못 걷고 이런 것도 불편하지만 치매도 빨리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릎에 질환이 있으면 방치하지 말고 꼭 조기에 치료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주사를 맞더라도 결국 무릎이 스스로 잘 움직이게 만드는 관리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예, 주사에 대해서 좀 전에 이제 설명드렸는데, 주사는요, 일단 염증을 좀 가라앉히고 윤활작용을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물론 연골 재생을 좀 도와주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주사 맞을 때 제일 흔히 듣는 얘기가 그거예요. 이거 효과 얼마나 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히알루론산 같은 경우, 그러니까 연골 주사 같은 경우에는 6개월에 한 번씩 맞죠. 콘주랑 같은 경우도 그렇게 맞습니다. PRP 주사 같은 경우는 뭐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보통 한 번 맞으면 한 3번 정도 맞고요. 그 이후에 3개월에 한 번씩 맞아도 되고 6개월에 한 번씩 맞아도 되고, 그때그때 현재 관절염의 상태에 따라 다르게 주사를 넣게 되는데요. 언제까지 주사를 맞을 것이냐? 지금 주사를 맞아서 이제 무릎이 어느 정도 부드러워지고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하고 움직여서 운동을 해서 근육량을 좀 늘렸다. 그러면 다음번에 연골 주사 안 맞아도 되는 거예요. 6개월 후에 또 맞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왜 이렇게 움직여야 되냐면, 연골이 닳아서 연골 주사를 맞았잖아요. 그럼 연골이 닳지 않게 하면 되잖아요. 연골이 왜 닳느냐? 연골 안쪽에 혈액순환이 안 돼서 그래요. 영양 공급이 안 돼서. 연골 안에는 혈관이 없습니다. 연골 자체에 혈관이 없기 때문에 이 확산에 의해서 압력을 줬다 뺐다 하는 이 확산에 의해서 영양분들이 연골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면 이렇게 이 연골을 쥐었다 폈다 하면서 확산작용이 일어나지가 않겠죠. 그래서 움직여야 되는 거고요. 무릎 안쪽에 이런 혈액, 무릎 관절액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런 관절액이 순환을 해야 영양분들이 쉽게 들어가거든요. 아프다고 안 움직이고 있으면 순환이 안 될 테니까 더 연골이 빨리 닳게 되겠죠. 그래서 관절이라는 거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고요, 안 쓰면 망가집니다.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러닝하면, 마라톤하면 연골이 빨리 닳는다. 그래서 무릎 연골 망치는 운동은 하지 말아라 막 이러는데, 너무 과도하게 하면 당연히 연골이 닳겠죠. 하지만 취미 생활로 가볍게 하는 마라톤은요, 연골이 훨씬 오래 쓸 수 있게 갈고 닦아줘요. 실제로 논문을 보면 이렇게 달리기를 하시는 분들의 하체 근육이 훨씬 좋고 연골도 더 많이 남아있고 닳지 않는다, 건강하다, 이런 논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관절이라는 거는 쓰면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근육 단련이 진짜 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주사 치료는 좀 도움을 주는 정도, 아파서 못 움직일 때 근육을 단련할 수 있도록 좀 도움을 주는 용도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 치료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운동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냥 많이 하면 되는 걸까요? 운동 많이 할수록 좋은가? 나이 들수록 운동을 더 많이 해야 건강할 것이냐? 많이 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는가가 되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젊을 때보다는 나이 들수록 운동을 더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근육이 줄어요. 나이가 들수록 거의 1년에 한 1%씩 준다고 하는데요. 그 줄어드는 근육을 운동으로 줄어들지 않도록 이제 막아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 관절이 약해지고 뭐 연골이 닳고 이런 걸 막을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대부분은 내가 젊은 사람들, 젊었을 때보다 내 30대 이때보다 지금 운동을 더 많이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나이 들고 나서 60대 이후에는요, 운동하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왜냐면 손상 없이 오래 운동할 수 있는 걸 해야지, 격하게 갑자기 운동하다가 부상을 당하면 오히려 그 부상 때문에 한동안 운동을 쉬어야 되고, 그때 급격하게 근육이 빠집니다. 우리가 어디 다쳐가지고 한 일주일 누워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1%씩 빠져요, 근육이. 한 일주일 있으면 한 7% 빠지는 거예요. 특히나 논문을 찾아보면 우리 뭐 발목이나 이런 데 부상당해서 깁스 하잖아요. 반깁스나 깁스 같은 거 하잖아요. 한 2주 만에 30%씩 근육이 빠진다. 특히 종아리 근육이 2주 만에 30%가 빠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한번 그렇게 빠지고 나면 그걸 채우는 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상 없이 오래 운동할 수 있는 운동으로 하셔야 됩니다. 요즘 유튜브를 보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는 운동 영상이 많은데요. 정말 영상만 보고 따라해도 될까요? 유튜브에는 운동 영상들이 되게 많은데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근데 그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상을 찍는 분들 보면 대부분 운동을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죠. 운동 전문가들이에요.
몸도 다 좋고 그런 분들 따라 하다가 부상당하는 경우 있습니다. 특히나 관절의 가동성이 잘 나오지가 않는데 억지로 따라 하다가 막 인대나 심줄을 다친다든지 이러면 그것 때문에 또 한동안 운동 못 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나의 어떤 레벨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 수준에 맞는 운동.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다? 아니, 내가 누구나가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관절염이 있는 사람한테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고서는 막 관절을 막 90도로 꺾고 완전 쪼그려 앉고 막 이런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거를 비유를 좀 해보면 안경 쓰면 잘 보이죠. 내 안경 써야 잘 보이지 남의 안경 쓰면 막 핑핑 돌잖아요. 어지러워서.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운동 찾으셔야 되고 특히나 뭐 관절 각도, 무릎이나 어깨, 허리 이거를 막 관절 가동성이 안 나오는데 억지로 틀거나 아니면 근육 불균형이 있는데 그거를 막 억지로 하다가 통증이 더 심해지고 그리고 운동을 하는데 아파요. 아픈데 영상에서 얘기하는 게 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 하고 그냥 하다가 뚝 하고 심줄이 끊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질병이 있거나 관절 가동성이 잘 안 나오는 분들은 특히나 조심을 해야 돼서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일단은 운동을 뭐 누구나 따라할 수 있다. 일단 따라해 보세요. 아파요. 그러면 그거 안 맞는 거예요. 그거보다 좀 약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운동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꼭 처음부터 그 영상하고 똑같이 따라하지 마시고 그 영상의 좀 쉬운 버전부터 해보면서 나한테 맞는 걸 찾아가야 되겠죠. 그렇다면 나한테 맞는 운동이란 무엇이며 60대 이후 운동을 고를 때 가장 먼저 봐야 할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맞는 운동을 찾는 방법을 알아야겠죠. 어떻게 찾냐면 특히나 60대 이상에서는 뭐 만약에 스쿼트를 한다. 그럼 스쿼트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뭐 한발 스쿼트도 있고 벽에다가 대고 하는 월 스쿼트도 있고 아니면 뭐 살짝 그냥 뭐 의자에 앉아서 하는 그런 스쿼트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내 몸에 무리를 주지 않는 기준을 찾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그 운동을 했을 때 특별한 통증이 없어야 돼요. 근육이 약간 뻐근하거나 이런 건 괜찮은데 관절에 통증이 없어야 되고 통증이 약간 생겼더라도 다음날 멀쩡해야 됩니다. 다음날까지 아니면 그 이틀, 3일 후까지 아프다면 그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운동을 했을 때 내 일상 기능이 좋아져야 돼요. 이 운동을 해서 우리가 걷는다든지 뭐 계단 오르기가 좋아져야 되는데 그놈의 운동하고 나면 계단 오를 때 막 힘들어요. 그거는 나한테 맞지 않는 운동이라고 생각하셔야죠. 그래서 어떤 근력을 막 강하게 키우는 운동보다는 넘어지지 않고 어떤 밸런스를 맞추는 그래서 오래 쓸 수 있는 운동을 고르시는 게 좋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뭐 근력에만 너무 치우친 운동보다는 근력과 균형과 유연성 이것들을 다 골고루 찾아서 운동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60대 이후 꼭 해야 하는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운동 있을까요? 자, 그러면 진짜 오늘은 너무너무 쉬운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첫 번째로 진짜 쉬운 운동은 스쿼트인데요. 하체 근력 운동이 되게 중요하니까 스쿼트인데 그냥 하는 스쿼트가 아니라 의자에 앉아서 하는 스쿼트를 추천드립니다. 이게 하체 근육이라는 게 결국에는 뇌 건강하고도 연결이 된다고 했잖아요. 하체 근육을 6개월 동안 못 쓰게 한 쥐는요, 뇌 속의 신경 줄기세포가 50% 이상 줄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하체 근력이 튼튼해질수록 뇌도 튼튼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뭐 무턱대고 스쿼트를 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좀 쉽게 하는 방법은 의자 스쿼트. 의자 끝에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걸치고 거기서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한 10회 정도 반복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낮으면 그 다음부터는 의자 없이도 이제 스쿼트를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의자의 끝에 기대 앉아서 스쿼트를 해주시고요. 진짜 쉽죠? 두 번째는 균형 잡기 운동인데 한 발로 서는 거예요. 한쪽 발로 서는 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엉덩이에 중둔근이라는 근육이 있어요. 중둔근이 하는 역할이 한쪽 발로 서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중둔근이 약해지면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고요. 발목이 무너지면서 발바닥까지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우리 러닝 할 때 무릎 바깥쪽 아픈 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장경인대 증후군이 생기는 건데 장경인대 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이 중둔근이 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장경인대 증후군 있는 분들 달리는 모습 뒤에서 보면요. 그쪽 엉덩이가 이렇게 무너져 있어요. 중둔근이 약해서 그래요. 중둔근을 단련시키는 방법. 한 발로 서기. 그래서 한 1분 정도. 처음에 한 발로 서면 막
비틀비틀하면서 넘어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옆에 붙잡을 수 있는 벽이라든가 의자를 놔둔 상태에서 한 발 서기가 1분이 성공할 때까지 하세요. 그리고 그 1분이 성공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중둔근을 단련시키는 뭐 다른 방법, 예를 들어 뭐 점프를 한다든가 한 발로 그런 거를 해나가면 되는데 60대 이후에 관절이 좋지 않은데 억지로 점프하다가 또 다치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1분 이상 설 수 있는지 그거부터 연습을 해서 노력하시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올려나가시면 됩니다. 세 번째 60대 이후에 꼭 챙겨야 할 운동은요, 유연성인데요. 바로 스트레칭이에요. 종아리 스트레칭과 고관절 스트레칭이에요. 몸이 뻣뻣해져서 관절 가동성이 줄어들면 그게 바로 부상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종아리 스트레칭과 고관절 스트레칭을 해주셔야 되는데, 종아리 스트레칭과 고관절 스트레칭은 한 동작을 꼭 30초 이상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벽을 붙잡고 한쪽 발을 뒤로 빼서 종아리 스트레칭 하는데, 한쪽 단 30초 이하로 하면 오히려 이 반응성이 올라가면서 근육이 더 수축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한쪽 발, 한쪽 30초, 나머지 30초, 그래서 1분 이상 종아리, 그다음에 고관절도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숫자 4 모양으로 만드는 그런 스트레칭이 있어요. 숫자 4 스트레칭인데 그것도 한쪽당 30초씩 해서 양쪽 하면 다 해서 2분 정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한 하루에 2, 3분 정도 유연성을 키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꼭 스트레칭 종아리와 고관절 해주시고요. 네 번째는요, 코어 운동이에요. 코어 운동. 뭐냐면 엉덩이랑 허리 쪽 브릿지 운동. 누워가지고 무릎을 90도로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어주는 브릿지 운동 있잖아요. 이거는 허리 아픈 분들한테는 필수적인 거고, 이 코어가 강해지기 시작하면 골반하고 무릎 통증도 좋아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누워서 엉덩이를 들어 올리는 브릿지 운동 반드시 하시고, 브릿지 운동이 조금 익숙해졌다 그러면 한 발로 브릿지 운동을 하는 거를 해주신다면 굉장히 좋아질 거예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60대 이후에 꼭 챙겨야 되는 다섯 번째 운동은 유산소 운동입니다. 유산소 운동이 반드시 필요해요. 왜냐면 우리가 가볍게 달리기 내지는 빠르게 걷기를 얘기하는데요,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게 유산소 운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냥 설렁설렁 걷는 거 말고요, 약간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거나 아니면 가볍게 뛰거나, 슬로우 조깅이라 그러죠. 땀이 좀 나고 주변 사람하고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 땀은 좀 나고 내가 약간 숨이 차지만 대화가 가능한 그런 강도가 우리 심박수를 재보면 보통 한 120에서 150 사이예요. 그 정도 심박수를 유지하면서 하루에 한 30분 정도 유산소 운동 해주시고, 일주일에 한 3번, 뭐 많이 하면 5번도 좋지만 보통 한 3번 정도 이렇게 유산소 해주신다면 심혈관 건강에 큰 도움을 받을 겁니다. 체력이 약해서 운동이 힘들다는 분들에게도 추천할 수 있는 운동이 있을까요? 환자분 중에는 진짜 그런 분들이 있어요. 체력이 너무 약해서 운동을 전혀 못해요. 뭐 조금만 하면은 막 힘줄에 염증 생기고 무릎 아프고 막 허리 아프고 이래서 꼼짝을 못해요. 정말 일상생활 겨우겨우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운동하면 더 아픈데 어떻게 운동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은요, 일단은 누워서 운동을 하세요. 누워서 막 밖에 나가서 뛰고 걷고 이러면 오히려 골병 듭니다. 그러지 마시고 일단 우리 앞에 영상 보시면 미주신경 스위치를 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미주신경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호흡부터 하세요. 호흡 처음에 누워서 숨 쉬는 것부터 하시고, 그래서 어느 정도 조금 기운을 차리면 앉았다 일어났다부터 하시는 겁니다. 진짜 쉬운 거. 일어나서 뭐 균형 잡고 이런 거보다도 일단은 앉았다 일어났다 한 5번이라도 하세요. 그리고 또 천천히 호흡하고,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막 거창하게 30분 운동하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집 안에서 일단 걸으세요. 5분에서 10분 걷고 쉬고 걷고 쉬고 걷고 쉬고 반복을 하세요. 그 다음에 이 종아리 근육 단련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누운 상태에서 발을 가지고 우리 운전할 때 페달 이렇게 밟잖아요. 악셀 밟듯이 양쪽 발을 이렇게 까딱까딱 하면서 이거부터 이제 종아리 운동을 하세요. 그렇게 진짜 쉬운 운동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근력을 키우는 그런 운동이라기보다는 그냥 스위치 키는 거예요. 내 몸을 좀 깨우는 거예요. 나 이제 운동 좀 시작할게. 이 상태에서 이 미주신경 스위치가 꺼져 있으면 다시 또 아프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너무 몸이 약해진 분들은 미주신경 스위치 키는 거 앞에 영상 보시면 나올 겁니다. 미주신경 스위치 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정말 처음에 5분, 10분 이렇게 운동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60대 이상이 운동할 때 특히 조심해야 할 부분은 무엇일까요?
그러면 60대 이상이 운동할 때 특히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운동을 많이 하는 게 아니고요. 알맞게, 내 몸에 맞게 운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 운동 왜 해요? 건강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관절을 망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회복력을 중심에 두고 운동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한 운동, 내가 젊은 너보다는 더 운동 많이 할 수 있어.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가 운동을 했는데 다음날 아파갖고 꼼짝 못하면 그거 안 하니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음날 충분히 회복이 돼서 일상생활을 하고 또 운동을 할 수 있는 정도의 강도로 맞춰서 운동을 하시고요. 무리하게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유연성을 길러놓고 운동을 하셔야만 이런 힘줄 손상이나 근육 파열을 줄일 수가 있어요. 종아리 근육 파열돼서 오는 분 되게 많거든요. 특히 요즘 마라톤 대회 엄청 많으니까 다들 러닝 열풍인데 막 달리기 하다가 갑자기 종아리 근육 뻑 찢어지면서 그 종아리 근육이 파열될 때는 특징적으로 환자분들이 아세요. 종아리에서 누가 한 대 발로 찬 줄 알았어요. 뻑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초음파 딱 대보면 거기 찢어져서 막 출혈돼 있고 피 고여 있고 막 이래요. 그거 발목의 가동성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달려서 그렇습니다. 가동성 충분히 늘려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픈데 만약에 대회 나가서 달리는데 종아리 근육이 찢어졌어요. 근데 나 이거 대회를 완주해야 돼. 그러면 이제 관절이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손상이 누적되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아프면 일단 멈추셔야 되고요. 균형 감각을 키우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균형 감각이 저하되면 넘어집니다. 운동하다가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한번 넘어지면 어딘가 부러질 수도 있고 찢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상을 예방하는 균형 운동도 반드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21년째 환자분 진료하고 있는 신경외과 전문의 이정표입니다. 주로 허리 통증, 그리고 다리, 발목, 무릎, 하체 쪽이죠. 하체 쪽 진료를 많이 보고 있고요. 진료는 지금 신사역에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진료는 신경외과 의사회에서 학술의사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초구 의사회에서 총무의사, 서울시 의사회에서는 보험의사 하고 있어요. 또 상임의사로 신경외과 초음파학회와 말초신경학회에서 상임의사를 하고 있고요. 통증에 대해서 오래 진료를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이게 통증이라는 게 트렌드가 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흘러나가는지가 좀 보입니다. 예전에는 아픈 거를 없애는 게 주된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뼈 주사라고 하죠. 스테로이드 주사를 굉장히 많이 썼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이 쓰세요. 스테로이드 주사를 잘 쓰는 의사가 명의였습니다. 예전에는. 동네에서 명의로 소문난 분들 보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막 10몇 개씩 쫙 만들어 놓고 환자분 들어오시면 어디 아파요? 어깨 아파요? 어깨에 놓고. 무릎 아파요? 무릎에 놓고. 지금도 그렇게 진료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예전에는 트렌드였어요. 그렇게 하면 안 아프니까. 근데 스테로이드 주사라는 거는 염증을 강제로 스위치를 꺼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위치를 꺼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염증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염증이 있어야 그 조직이 재생이 돼요. 근데 그 스위치를 꺼버리다 보니까 조직이 재생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힘줄이 더 약해지고 나중에는 퇴행성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떤 방식으로 나가고 있냐면 염증이 나쁜 게 아니다. 염증을 잘 조절을 해서 얘가 건강한 조직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자. 이게 재생의학이거든요. 요즘에는 대부분의 치료가 재생의학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테로이드 주사는 너무 심한 경우에 잠깐 급한 불을 끄는 용도로 쓰고요. 그 이후에는 이게 나쁜 염증으로 가지 않도록 좋은 염증으로 가도록 유도를 해주는, 예를 들어 PDRN 주사라든가 아니면 아까 혈소판 주사 얘기했죠. PRP라고 하는 자가 혈소판 주사를 많이 사용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만드는 거죠. 지금까지의 의학은 제거하는 의학이었다면 뭘 없애고, 염증을 없애고, 혹이 있으면 혹을 떼내고, 암 조직이 있으면 암 조직을 떼내고, 이게 뭔가를 제거하는 의학이었다면 요즘에는 만드는, 재생시키는 의학을 해요.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돼 있냐면 항노화까지 연결이 돼요. 우리는 늙어갑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늙어가요. 그런데 이 늙어가는 노화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늦추고 아니면 조금이나마 되돌리게, 그러니까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어떤 노화를 좀 되돌릴 수 있게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요즘 들어서 연구가 아주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게 바로 이러한 재생의학과 항노화 치료예요. 여러분, 나이 들었다고 한물 갔구나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 의학이 너무 좋아졌으니까 반드시 운동과 같은 생활습관 교정하고 식이 조절하면서 이러한 항노화 의학의 도움을 받는다면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 이상도 젊어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노화를 늦춰보세요.